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콩으로 남기숙님, 김태현님 들어와 주셨고요. 유튜브로는 62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고요. 최성호님, 써니스카이님, 민무서님, 아트센터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교육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두 분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들을 발표를 했어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늘려보겠다. 그리고 국영수의 수업 시간을 줄이겠다. 이 내용이 지금 보도 나온 내용의 가장 많은 부분들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겠다, 자기주도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진로 연계 학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6학년과 중3에 대해서 네.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 학교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서 시민사회 교육이나 생태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방향성과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 시수 등을 늘리겠다는 주요 골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국영수 과목의 수업 시간을 줄인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 제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학생들 간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격차를 더 벌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 생각, 뭐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많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 지금 어쨌든 그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을 하는 그렇죠. 것에 발맞춰서 단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네. 이제 가는 건데요. 그게 이제 학교가 시간 운영도 좀 재량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현행 뭐 200시간에서 100 몇 시간으로 또 줄이는 네. 그러니까 수업 시수의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학생의 이제 과목 선택의 자유권을 좀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네. 그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은 학생도 되어왔죠. 공감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고 학부모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건 국민 대다수가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행 교육이 미래 교육, 디지털 교육, 뭐 산업혁명 교육 이런 것들을 전혀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편 방향에는 일견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전면 도입이 우선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도 전면 도입이 가능하느냐의 문제. 단계적으로 지금 이거 시수를 줄이고 특히 이제 국영수를 줄이는 또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학습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학습 결손의 문제,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 같은 도입이 시기상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점검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현행 제도 하에서도요. 예. 여러 선택 과목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렇죠. 학생들이 뭐 사회 과목도 여러 뭐 그게 뭐 지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정치와 법, 그렇죠. 사회 문화 뭐 이렇게 네. 다양한 그런 영역들에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잖아요. 하지만 그 선택이 학생들의 요구에 의한 선택인 거냐 아니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지는 거냐. 근데 실은 지금 현행 학교에서도 후자에 가까운 선택을 그것도 문제군요. 하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일본어 선생님이 계시면 선택 과목으로 일본어를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택 과목들에 맞는 교사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학생의 선택권을 늘린다 한들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정규 교원을 그래서 그럼 대폭 선택 과목에 맞게 모든 거냐. 총수로 늘리고 네.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가 없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학생들의 선택권은 무용지물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정규교원 학대랄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예. 실은 이제 좀 지역 그게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지방 안에서 이제 소규모 학교나 이런 학교들에서는 실제 그런 선택 과목 자체도 다양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제 이 교육화에서 여러 창의성 체험 활동 같은 것도 늘린다고 해요. 진로 네. 과목도 늘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는 밖에서 여러 해야 뭐 되겠죠. 기업, 네. 뭐 기관 아니면 강사들을 좀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인프라들은 또 수도권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맞습니다. 지방에는 그런 교육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없이 이거를 무분별하게 즉각 도입했을 때 교육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에 대한 어떤 방도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문제. 실제 지난 1년간은 뭐 원격 수업으로 했지만 인프라가 부족해서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 1년에는 이제 원격 수업으로 보완을 하긴 했지만 이제 사교육으로 오히려 보완하는 경우들도 훨씬 많아서 네. 학습 격차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그에 따라 실은 일선 교육청들도 다 이제 튜터 제도도 도입을 하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년도까지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어요. 예. 아이들을 위한 뭐 심리 상담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그 교원생이나 사대생들을 초빙해 가지고 기초학습 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튜터 시간을 그런 네. 튜터제 제도들까지 지금 마련하면서 기초학력을 높이는데 지금 내년 1, 2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필이면. 네. 그래서 과연 이런 기초학력 부진이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간에 국영수를 또 줄이는 이게 충돌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시기상 이거는 조금 도입을 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임명희 싶습니다. 씨께서도 선택 과목이 여러 개 있지만 교사 부족 때문에 제한된 교과로 선택되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도 이런 네. 지적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조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공감되는 부분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뭐 물어보셨던 고교 국영수 수업이 105시간 정도 감소되는 것이 기초학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고민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입시 제도, 특별히 지난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정시 확대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들도 수능을 100%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일제고사를 네. 도입하겠다 등등의 이제 과거 획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 속에서는 사실 이 정책의 방향성이나 취지가 다 발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기초 학력이 되지 않은 40% 이상의 성취를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수료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학력의 최저선을 맞춰주고자 하는 취지이고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수업을 특별히 고등학생들의 수업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과도한 입시 중심의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초학력이라는 거는 지금 초중학생들의 기초학력 격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다만 고교의 국영수 수업을 현재 150시간의 지금의 입시제도에서 줄이는 거는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지금 정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선결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계속 도돌이표가 되고 사회적 갈등만 더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네, 정말로 공정한가를 좀 돌아봐야 되고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도 수능이 훨씬 더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의대나 스카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학교 같은 경우에 소득 분위가 9분위에서 10분위에 있는 학생들의 진학률이 50% 이상이나 50% 수준에 달하거든요. 예. 근데 1, 3분위는 15% 내외 그리고 차상위는 3, 4% 수준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어떤 국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렇다면 미래 혁신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평가 체제를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학교별로 지금 서열화가 되어 있는 한 네. 평가 체제를 바꾸더라도 현재 입시 제도의 어떤 병폐나
분위기나 사교육 열풍은 우리가 뭐 불식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정책을 봐야 하는데 네. 현재 정치권의 지난 뭐 몇 년간의 여러 가지 다툼 속에서 그 피해를 수험생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보고 있다. 그렇죠. 네,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교육에 되는 통계청으로 잡히는 수치만 해도 한 해 예산의 거의 5% 이상의 수준이 사교육비로 지금 네. 각 가정에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근데 OECD에서 이제 전공 불일치 원인과 결과라든지 교육 관련된 많은 이제 통계들을 냅니다. 근데 불일치 비율이 저희는 우리나라는 50%가 넘어요. 그래서 22개국 중에 1위입니다. 1위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거는 각 기업별로 거의 19.5개월 정도를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데 쓰고 있고 그렇죠. 한 사람당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입시를 위한 교육을 이루고 있고 이제까지 들어지는 사교육비나 공교육의 여러 가지 예산이 사실상 거의 무용지물로 폐기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입시 체제나 교육 과정을 바꿔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공감하죠. 텐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이 너무 쉬운 결정. 이게 문제가 됐다면 다시 회귀하자. 예.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생산적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서 좀 결정적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평가 체제라든지 근본적인 부분들을 입시 제도 자체라든지 네. 지금 대학의 문제가 직장과의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 그런 지적도 지금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김에 저희가 교육 얘기를 하면서 두 분 다 양육자인 만큼 앞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이 교과 과정이 큰 방향으로는 변화해야 한다는 건 두 분 다 동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제안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지만 시간상 한 가지씩만 저희가 네. 우선 지금 교육부도 결국은 입시제도도 개편 방향을 곧 발표할 수밖에 없다. 예. 결국 뭐 그렇겠네요. 내후년에 이게 수능 체제로 23년도. 갈 건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연계되어야만 이 교육 개편 방향이 일관된 그렇겠죠.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솔직히 조금은 이게 교육부가 이 정부에서 임기 말에 이런 그 거대 담론, 교육의 거대 담론을 발표한 시점이 좀 적절했는가가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내놓는 교육 공약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그 정책 방향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지금 시기에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기본적으로는 하고 싶고 네. 저는 그렇지만 학교의 그 자율권, 그다음에 과목의 선택권, 학생들이 그렇게 가는 방향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재량으로 좀 수업을 탄력적으로 좀 그렇죠. 운영할 수 있고 네. 학생들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도 그래서 사립 초등학교를 네.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런 사립초등학교를 선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또 취미 활동들을 그 교육 안에서 담보해 주기 때문에 네. 더 다른 사교육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비용은 물론 비싸지만 그걸 공교육 이후에 사교육으로 쓰는 비용만큼의 비용이 상쇄되더라. 그래서 사립초등학교를 선택하시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공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각각의 색깔이 좀 다른 예, 학교들이 다른 색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미술에 조금 더 특화된 혹은 뭐 체육활동이나 체험활동에 특화된 그렇죠. 혹은 뭐 기초학력에 특화된 네. 이런 형태로 학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면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그러네요. 자신의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선택권이 존중되는 교육의 방향을 좀 추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각 대학 경쟁력이 강화되고 상향 평준화되지 않으면 사실 한국 교육에서 어떤 교육 정책을 내놓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학 정원이 47만 명 정도인데 네. 이미 그때 10만 명이 미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등 고등과정을 그렇죠. 거쳐서 대학 가는 것까지 지금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사실상 그때는 대학을 못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 진학률은 굉장히 높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면 예.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대학이든 편차가 적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가 지원이나 연구 역량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선 후보들이나 네. 누구도 얘기를 조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가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밑에서 어떤 하나씩. 가치적인 지향이 있는 사람들도 용감하게 또 선택을 대학을 할 수 과연 있는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그렇죠.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네네.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평가 체제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사지선다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혁신적인 교육 방향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없다. 네.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를 계속 오래 해보면은 참 필요한 과목은 맞아요. 하나도 정말. 배우지 않았다. 이런 아이 키우면서도. 그렇죠. 네. 인간관계라든가 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왜 우리는 하나도 모를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좀 이번에 잘 고민을 토론과 합의와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면 더욱 좋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시간상 다음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뉴스인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복잡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김 합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보류했고 또 지금 이 가운데 그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과연 당내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며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선대위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삼각구도로 이제 간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그제였죠.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합류 의사가 사실상 번복되고 선대위 발표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며칠째 줄다리기 끝에 어제 오전에 권성동 사무총장, 어제 오후엔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고요. 그날 어젯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쓸데없는 잡음이 생기면 될 수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이 배경을 얘기를 했고요. 다만 총괄 그 선대위원장 수락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얘기는 안 나눴다. 이렇게 뜸을 들였고 윤 후보는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다라면서 다만 이 직을 맡는 것은 시간을 달라고 했다라고 말해서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결국 지금 총괄은 비워두고 6개의 본부장 인선을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까?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는 주호영 의원, 직능에는 김성태 전 의원, 정책에는 원희룡 전 지사, 홍보에는 이준석 대표, 당무지원본부장에는 권성동 의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당의 영입에 지금 당에서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킹메이커. 이 킹메이커라는 존재가 요즘 시대에도 과연 존재하는 건가? 중도층과 젊은 층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보죠.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지만 지난 선거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대신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구애하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보여왔고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스타일이 거의 읍소하면서 매달려야 그러면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의 서사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뉴스를 아직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에 굉장히 안타깝고 좀 지금 시점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교육 가치, 환경 기후 위기라든지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좀 개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인구학적인 구조 자체가 40대, 50대가 허리를 이루고 있다면 이제 한 10년 내에 지금의 현재 30대가 허리축으로 올라가고 10대, 20대 MZ세대로 대표되는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심축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부분은 정말로 먹히지 않는 선거 전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혹은 그 사람이 좋은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믿어주고 주는 시대 정신은 거의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아젠다에 주력해주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시대이고 네. 사표론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해준다면 그 사람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난 그 사람의 팬덤이 되겠다. 이런 정신이 정치에서 어떤 무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고해도 거의 마지막 장면이 돼야 하고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아젠다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성을 뭐 입증해 왔다고 정치권에서 생각을 하고 또 역할도 네. 해오셨는데 예.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한국 정치에 좋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포장은 바꿨지만 예. 계속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인수위에 들어간다든지 뭐 정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시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같은 그 이전에 있었던 멤버들이 다시 주축을 이뤄서 계속 정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포장이 바뀌어서 그걸 보고 스윙 보터들이 투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해서 근데 네. 그 선거를 2번 겪었어요 저희가. 네, 지난 10년간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염증, 피로감 네. 이런 것들이 스윙 보터들에게 이번에 부정적으로 다소 반영될 것이다. 네네. 그렇게 그런 예측하시는 전망하고 거군요. 있습니다. 네, 아젠다 세팅과 실행이 분리되어 있는 네.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영 의원께서? 네, 실은 지금 거의 3주째 어떤 선대위의 밑그림이라는 그렇죠. 게 짜여지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갈등 이렇게만 보여졌기 때문에 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불성사나운 모습으로 이제 좀 각인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이라고 굉장히 이제 젊은 대변인인데 젊은 대변인도 글을 올렸더라고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청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 않냐.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냐. 그렇죠. 이렇게 일격을 했는데요. 네. 전 100% 동의합니다.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으로 네. 이렇게 선대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실은 그분께 정권이라고 하는 건 저는 주어지진 않는다. 네. 다만 국정 운영과 관련 어떤 핵심 어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선거 주신 것처럼. 전략상에서 네. 굉장히 어떤 딱 필요한 승부수 어떤 변경 이런 필요한 때 역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활용될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보면 2030 세대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네. 역임하면서 관련한 행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가치를 좀 중시하는지를 알고는 있지만 실은 이제 김병준,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행보와 이력에 대해서 거의 젊은 모르실 세대들은 거예요. 모르죠. 실은 네. 저조차도 그분이 뭐 과거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만 뭐 이해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륜과 학식 경험에 기대는 것도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네. 공정과 상식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한 선거를 말씀하셨다면 그런 분들, 그런 인물로. 그 공정과 상식을 좀 대표할 만한 인물들을 좀 선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